클로디우스 왕이 햄릿에게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어디다 숨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햄릿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사 중입니다. 식사 중이라고? 어디서? 먹는 게 아니라 먹히는 중입니다. 정치적 구더기들이 그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구더기는 먹는 데는 최고죠. 예, 그러니까 햄릿은 폴로니어스의 시체가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속에서 썩고 있다는 그 말은 지금 구더기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politic worms, 정치적 구더기라고 햄릿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햄릿과 클로디어스 두 정치적인 그 거물들이 벌이는 권력 투쟁에서 폴로니어스가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살찌우는 건 우리가 살찌기 위함이고 그건 바로 구더기를 살찌우기 위함입니다. 뚱보왕과 깡마른 거지는 그저 구더기 밥상에 오르는 다양한 식사에 불과하지요. 즉 그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결국은 구더기 밥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햄릿이 하는 말입니다. 뚱보왕과 깡마른 거지, 현실에서 보면 그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최고의 권력과 성공을 의미하고 또 한쪽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햄릿은, 아니 셰익스피어는 그들 모두 똑같다는 것이죠. 구더기 관점에서 보면 왕이나 거지, 그냥 걔네들은 모두 다 구더기 밥이라는 것입니다. 클로디어스는 이제 햄릿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만 왕비의 아들임을 감안해서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고단수 정치인답게 일단 햄릿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으로 보내는 척합니다. 햄릿의 연인 오피리어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햄릿에 대한 사랑의 좌절 때문에 결국은 실성하고 맙니다. 오피리아, 참 이 작품에 나오는 가련한 여인인데요. 그녀는 어떤 인물인가요? 햄릿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물론 햄릿도 오피리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피리어는 오빠와 아버지에 의해서 햄릿과의 사랑을 통제당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햄릿과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연인과 이 아버지 두 남자 사이에서 오피리어는 과연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종적인 여성 오피리어는 아버지 편에 섭니다. 그래서 햄릿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햄릿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배신자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사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인데 햄릿은 그 속사정도 몰라주고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런 오피리어에게 햄릿은 수녀원에나 가라고 화를 냅니다. 원전에 보면 우리 그 nunner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nunnery, 수녀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셰익스피어 당시에는 그 말이 수녀원을 뜻하기도 했지만 속어로서 유곽, 매음굴, 요즘 말로 하면 성매매업소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리어를 사랑을 배신한 매춘부라고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햄릿은 그녀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생선장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생선장수, 원문에 보면 fishmonger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물론 당시에 생선장수라는 뜻도 있었지만 속어로서는 유곽의 포주, 뚜쟁이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풀어놓고서 정치적인 미끼로 이용하는 그는 마치 유곽의 포주와도 같다는 햄릿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햄릿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자기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애증이 교차되는 남자 햄릿. 한편으로는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고 다행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영국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피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픔이 컸던 그녀는 결국 실성하는 것입니다. 실성한 오피리아는 결국은 연못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으로 보내졌던 햄릿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으로 항해하던 햄릿은 중간에 해적선을 만나서 잠시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자라는 신분이 밝혀지면서 구사일생으로 죽지 않고 덴마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클로디우스의 왕의 계획이 어긋난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에 가 있던 레어티즈가 귀국을 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폴로니우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을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클로디우스 왕은 자신은 책임이 없고 너의 아버지를 죽인 자는 바로 햄릿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햄릿에게 복수할 것을 종용합니다. 클로디우스는 이렇게 주변 인물과 상황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레어티즈는 성당 안에서라도 그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면서 복수 의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원하는 3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숙부에게 복수하려는 주인공 햄릿 왕자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죽인 햄릿에게 복수하려는 레어티즈가 있습니다. 또 3번째 복수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입니다. 이 포틴브라스는 과거 햄릿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잃었던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인물이에요. 이들 3 아들이 각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걸 보는 것도 이 작품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덴마크로 돌아온 햄릿이 오피리아의 무덤을 파는 광대들을 우연히 만납니다. 무덤을 파는 광대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무덤을 파고 무덤 속에서 나오는 해골들을 막 이리저리 던집니다. 이 무덤 파는 광대들이 이 대목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젊을 땐 사랑하고 또 사랑했지. 참으로 달콤하다 생각했다네. 시간을 내 뜻대로 보냈지.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네. 헌데 백발이 도둑발로 다가와서 억센 손에 이 몸을 움켜쥐고 옛 시절은 없던 것처럼 이 몸을 땅속으로 데려갔다네. 햄릿이 계속 말합니다. 또 나왔군. 이번엔 변호사의 해골일 법도 한데 그 능숙한 궤변이며 말솜씨는 다 어디로 갔는가. 저 무식한 녀석에게 더러운 삽으로 저렇게 머리통을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는가.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왜 말은 못하는 거지. 만약 살아서 저렇게 했더라면 당연히 폭행죄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어서 해골이 된 지금 그 변호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햄릿이 어느 해골을 하나 보면서 최고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죽었다. 알렉산더는 땅에 묻혔고 알렉산더는 흙이 되었다. 그 흙으로 우리는 진흙 반죽을 만들었고 그 반죽은 맥주통 마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렉산더든 시저든 왕이든 거지든 모든 사람이 죽어 한 줌 흙이 되면 신분도 계급도 사라지고 모두가 그냥 똑같은 흙이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종국에는 원래의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문화에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죠.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 원래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의미하는 human이라는 말도 흙을 의미하는 humus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햄릿의 이 무덤 장면은 바로 메멘토 모리의 장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뜻이죠. 인간이 유한한 필멸의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 서양 유럽에서 그려졌던 사파인데요. 죽음이 거대한 무서운 낫을 들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자신의 시 소네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고 정복자의 칼날을 녹슬게 하는 것이 시간이다. 세월의 낫을 견디어낼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죽음이 시간이라는 무서운 낫을 들고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햄릿이 해골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을 때 오피리아의 관이 도착합니다. 햄릿은 이 무덤의 주인이 오피리아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빠 레어티스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 무덤에 뛰어들어서 함께 묻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멀리서 숨어서 보던 햄릿이 자신도 무덤에 뛰어들어서 4만 명의 오빠보다 내가 오피리아를 더 사랑했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레어티즈와 뒤엉켜서 무덤 속에서 막 싸웁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 좀 진작 오피리아를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햄릿이 지난날 복수심과 배신감으로 왜곡됐던 감정에서 벗어나서 오피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신의 본래의 감정에 솔직해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혼에서 생겨난 여성 혐오 감정에서 해방돼서 오피리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긍정하게 된 것이죠. 햄릿은 본래의 주체적인 자의식을 회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무덤 장면을 통해서 햄릿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주 성숙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영국으로 항해 도중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햄릿이 우연히 배의 그 선실에서 영국 왕에게 보내는 밀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햄릿을 도착 즉시 죽여라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햄릿은 그 편지를 몰래 편지를 지참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내용을 변조했다는 걸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선왕 아버지의 그 옥새를 자기가 지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밀서를 봉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이 바꿔치기 된 이 편지를 가지고 두 친구들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텐은 계속 영국으로 항해 중인 것입니다. 이 두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영국에 도착 즉시 처형됐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계획을 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모든 계획들이 다 벗어나는 겁니다. 클로디우스 왕의 사자가 레어티즈와의 검술 시합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검술 시합은 햄릿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호레이쇼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합을 미루자고 제안을 하는데 햄릿은 이렇게 말하면서 결투를 수용합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네. 인간이 대충 버려놓은 일을 완성하는 신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렇죠.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것을 가다듬고 완성하고 이루는 것은 신의 손길입니다. 햄릿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햄릿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하늘의 섭리가 있는 법. 올 것이라면 언제 와도 오겠지. 지금 오면 장차 안 올 것이고 장차 올 것이라면 지금 안 올 뿐이라네. 그러니 마음의 준비가 최고지 않겠는가. 인간이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도 모르는데 조금 일찍 죽는다고 무엇이 대수겠는가. 신의 뜻대로 되겠지. 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햄릿이 이 대사에서 보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절대 그 주권자로서의 신의 섭리를 인정하는 대사를 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자신이 신의 대리자로서 스스로 덴마크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교정하려고 했던 다소 교만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신의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햄릿이 왕의 요구대로 레어티즈와 검술 시합을 합니다. 이 검술 시합에서 햄릿은 레어티즈의 그 독이 묻은 칼, 검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독이 퍼지겠죠. 격렬한 결투 중에 이 검이 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레어티즈 역시도 자신이 묻혔던 그 독검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는 이 클로디우스 왕이 햄릿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그 독배를 모르고 마셔서 결국은 어머니도 죽게 되는 겁니다. 레어티즈는 모든 것이 음모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햄릿은 마지막 순간에 클로디우스 왕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복수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햄릿 자신도 독이 묻은 검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햄릿이 포틴브라스를 덴마크의 다음 왕위 계승자로 지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원했던 3명의 아들, 그 중에서 햄릿과 레어티즈는 절반의 성공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포틴브라스는 잃었던 아버지의 영토도 되찾았고 덴마크의 왕위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한 것입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복수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친구 호레이쇼가 남은 독배를 마시고 자기도 따라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햄릿이 강하게 말립니다. 친구야, 너는 살아남아서 나의 이야기를, 즉 햄릿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것이죠. 이 작품에 보면 이 호레이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햄릿 이야기의 진정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레이쇼라는 친구의 이름이 호레이쇼인데 이 호레이쇼, 그 말 오라이쇼, 웅변이고요. 동시에 레이시오, 인간의 이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레이쇼라는 이름은 덴마크 왕자 햄릿의 이야기, 그 진실을 후세 사람들에게 정말 오라이쇼, 웅변으로 전해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호레이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로 이 호레이쇼가 웅변으로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 작품에 대한 각자의 해석일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다. 세상 질서 회복은 너의 할 일이 아니다. 자, 다시 이 작품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 첫 대사가 Who's there? 거기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상징적으로 너는 누구냐? 라는 어떤 철학적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은 너는 곧 흙으로 돌아갈 존재,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라는 뜻이 아닐까요?